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방문국이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참석을 계기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요 일정을 정인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남아공 정부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오늘 새벽 요하네스버그 탐보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등을 논의합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관련 비전들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책 협의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G20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우방국들과 첫 양자회담도 열어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나섭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호주 등 중견국 협의체인 이른바 믹타 정상 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이 잇따라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이 G20에 공을 들이는 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G20을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G20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4일부터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부처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주간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데 정부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낼 헌법 존중 TF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합니다. 총리실 자체 조사와 49개 행정기관별 조사를 관리할 20명을 차출했고 민간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단엔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할 기관별 TF도 각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검찰, 경찰 등과 12개 집중점검 기관으로 묶인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6회 공군 감찰 기능을 합쳐 50여 명 규모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계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내부 감사를 토대로 12.3 전후 10개월간 사전 모의와 실행, 사후 정당화와 은폐의 일조한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과 준수한 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는 기관별로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내란 행위 제보 창구가 운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감사에 준하는 대면 서면 조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엔 불법 행위 가담이 드러난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안정이 TF의 목적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선 무분별한 투선은 가려내고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장비는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외교부도 정부 방침에 따라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TF는 조현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됐고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13명이 TF를 구성해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격 활동을 앞둔 정부의 헌법 존중 TF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른바 김문기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 때보다 야만적인 발상이라며 헌법 존중이 아닌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일찌감치 공무원 사찰 등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이른바 김문기법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도록 업무상 행한 일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람하고 인사조처로 협박하거나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건 숙청의 도구이자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때 공직사회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 규명하는 건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무원 줄 세우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건 그저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문기법을 두고는 유족의 아픔은 외면한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한 횡포라 규정하며 입법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TF 활동으로 인물과 행적이 특정된다면 내란 청산 주장도 내란몰이 반박도 더 불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한 게 권력 남용 범죄 발단이라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재작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는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습니다. 최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가 윗선에 차례로 올라갔지만 수사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넘는 수사 기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실무진까지 포함됐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보복성 항명 수사를 벌인 관계자도 모두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군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배경인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외압과 얽혀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그제 서울 논현동에 있는 로저 비비의 한국 본사와 서울의 한 백화점을 압수수색해 구매자 명단과 구매 내역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의 아내가 재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걸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 오빠 김준우 씨와 아내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진우 씨와 아내 노모 씨를 오는 27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가 앞서 김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적시된 증거인멸과 교사 혐의에 대한 보충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상당 부분이 중계되고 있는 내란 재판에선 흔히 법정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가 하면 증인이 피고인 측 변호인을 직접 다그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불청객 취급을 받은 증인의 변호인은 법원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감치될 뻔했는데 누구십니까?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요?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인적사항 미비로 풀려나고 나선 재판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입장을 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은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신문하는 변호인들을 오히려 다그치면서 변호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현재에서 그러셨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는 김계리 곳입니다. 변호사는 당시 원래 국정원에 있는 모든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신문을 오히려 내가 당한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무슨 정보를 입수하냐고요, 공첩사에서? 계엄이 왜 발표됐고? 예,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신문을 맡은 것 같았어. 네. 역시 훌륭한 블랙. 다만 최대 사형에 이르는 내란죄를 다루는 재판에서 희화화될 일들이 잇따르는 건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이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도 꽤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봉쇄하고 국회의안과를 점령했습니다. 사개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최이배 전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와 증인 수가 많았고 영상 파일이 300여 개나 되는 등 증거도 방대해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의정활동을 핑계삼아 공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 점도 재판이 지연된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5월에 열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26명 중 단 5명만 출석했습니다. 일부가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 증인신문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구형보다는 대체로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거니까 좀 선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고려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구체적인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이 또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고인이 워낙 많고 또 피고인들이 대부분 정치인이고 재판은 지연될 거예요. 한 2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지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제부터 연말 송년회 자리 많으실 텐데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도 불시 단속을 이어가며 음주운전 근절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음주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도 뚜렷하다고 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측정기를 불자 0.035,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혹시나란 생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불시 단속에 잡힌 겁니다. 0.03부터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금물. 한층 정교해진 음주 측정기는 신체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도 잡아냅니다. 0.023 본방 수치 나왔어요. 0.023. 지금 대리 불러가세요. 강남역과 공덕역 근처 등 유흥가가 밀집한 서울 시내 주요 대로 4곳에서 진행한 이번 불시 단속에서 경찰은 2시간 동안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3건을 잡아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초, 경각심을 심는 차원에서라도 불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향후에도 불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실제 서울 시내 음주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4.1건이었는데 불시 단속이 이뤄진 이달 들어서는 3.6건으로 12.2% 줄어든 추세입니다. 경찰은 가시적 홍보 효과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 건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기습 단속으로 일부 교통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 제1시장 차량 돌진 사고가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60대 운전자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진행된 보강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평소 앓던 모야모야병 증상은 운전에 영향이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해 중고 트럭을 구매하면서 급발진 등 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습니다. 승객 246명이 탄 여객선 자초 사고 당시 선원들의 부주의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하던 1등 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서야 방향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선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대형 여객선. 당시 조타실에 있던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고 그대로 족도에 좌초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항해 기록 장치인 VDR을 확보해 분석한 해경은 좌초되기 불과 13초 전에서야 1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꿔보려 했지만 족도에 너무 가까이 근접해버려서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편집점을 인식을 못한 거죠.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 막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이 인식을 한 걸로. 1등 항해사와 함께 긴급 체포된 조타수는 해경에서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 견시 역할은 1등 항해사 업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로 30여 명이 다치게 된 데는 이들 1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책임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경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쉬던 선장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광역 VTS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난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불길은 날이 밝고 헬기를 투입하면서 빠르게 잡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불이 처음 난 건 해질 무렵인 오후 5시 20분쯤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헬기 투입이 불가능했고 아래에서 끌어올 물도 부족했습니다. 이 불을 근접해서 잡아줘야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타버리면.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물이 없다고요? 임도가 없고 산세가 험해 삽을 들고 밤새 불을 꺼야 했던 지상 진화 인력은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 야, 연기 조심. 건조한 날씨에 낙엽층을 타고 불길이 점차 커지며 올가을 첫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주민 10여 명도 인근 경로당에 대피했습니다. 산 위쪽으로 번진 불길이 잡힌 건 날이 밝고 헬기가 대거 투입되면서부터 쉴 새 없이 상공위를 오가며 물을 들이부었고 산불 발생 17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50개 면적인 36헥타르 정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3동이 모두 탔습니다. 당국은 야산 근처에 설치한 사람 없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 쪽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사설 컨테이너로서 이쪽 지역 주민이 설치한 걸로 보입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에 돌풍이 부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산불이 날 위험이 커집니다. 산림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불씨 사용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경기 군포 산등성이에서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인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정전 피해가 나고 주민들에겐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길이 밤사이 잡히지 않아 17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축구장 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주말과 휴일도 산불 위험이 여전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고 바람이 강한 곳도 있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위험 등급이 전국적으로 다소 높음이나 높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곳이든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지금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등산객이나 야영객이 많아 산림 주변에서 무심코 화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 주변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야영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원인 1위는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산림 주변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살해하며 일대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60대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모 씨로 10년 전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당시 두 시신은 노끈으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담겨 주택가에 유기됐는데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덮여 있었어. 마대가 이렇게 저거 노란 마대가 나중에 보이고. 그런데 경찰이 20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60대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모 씨로 10년 전 암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병원에 방문한 여성들에게 1층 출입구가 막혔으니 지하를 통해 나가게 해주겠다며 유인해 범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주택가에 유기했습니다. 6달 간격으로 비슷한 살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020년 증거물인 노끈과 속옷에서 유전자형 검출에 성공하며 두 살인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 대상자 1,500여 명의 유전자를 대조했지만 일치 대상은 없었고 사망자까지 대조군을 넓혀 수사한 끝에 지난 8월 장 씨를 특정했습니다.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양쪽에 여기서 그랬고 저기서 그랬고 두 가운데서 그랬다고 잡혔으니까 잘 됐죠. 그런 거는. 왜냐면 어쨌거나 살인 사건이니까. 장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예정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 미제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 인근에서 다른 여성이 납치 후 탈출하며 동일범 소행으로 의심된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은 장 씨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장 씨가 또 다른 강간치상 사건으로 검거돼 교도소 수감 중이었다며 엽기토끼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찰이 자신의 채용을 거부한 적이 있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원에 찾아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학원에서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다쳐서 인근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달 채용이 거부된 A씨가 찾아와 인사 담당 직원에게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2기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다만 2,00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미신고 피해자들도 많다는 점은 3기 진화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기 진화위가 끝난 지 10년 만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2기 진화위에는 1기 때의 2배에 가까운 2만 900여 건에 대한 조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90%가 처리됐습니다. 특히 1호 신청이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려 35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1960년부터 존재했다는 걸 밝혀내 피해 인정 기간도 15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으며 일부 구성원이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또 2,000건이 넘게 조사가 중지되는 등 신청 사건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했던 인력과 시간도 한계로 꼽힙니다. 3기 진화위 출범이 시급해 보이는데 아직 관련 법안 20여 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을 포함해 진실을 알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3기 진화위 출범과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동안 계속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극성해부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원급 표본 감시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주 50.7명보다 30.8%나 늘었습니다. 최근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로 작년 이맘때 4.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7세에서 12세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는 11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세에서 6세도 105.6명으로 집계돼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학령기 친구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19세에서 49세까지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서 유행을 키우면 이 키워진 유행이 노인에게 전달되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중증 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입원한다든지 또는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게 되거든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다소 진정세지만 지난해보단 2배 이상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면 기승을 부리는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RSV 환자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아들이 주로 걸리고 전파도 빠른 편이다 보니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이면 보건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호흡기 질환 가운데 하나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RSV입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물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됩니다. 주로 감염되는 원인은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것 외에도 이제 비말이 묻은 물건을 만졌을 때 그 물건을 만지고 나서 얼굴을 만졌을 때 이럴 때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RSV 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를 넘나드는 환자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아 3명 가운데 2명이 걸리는데 지난 한 달 사이 RSV 입원 환자의 84%가 영유아일 정도입니다. 특히 영아들이 RSV에 걸리면 새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악화한 뒤 천식이나 급성 중이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치료제는 없지만 올해 초 1세 미만 모든 영아가 맞을 수 있는 예방 항체 주사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대응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이 항체 예방 접종을 맞았을 경우에는 이 RSV 관련해가지고 입원이 80% 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 번 주사에 5, 60만 원이 드는 비용입니다. 가격 부담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한 영아가 감염된 뒤 주변 아이들로 빠르게 전염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전체 영아에게 RSV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도 RSV 예방주사를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흐름과 맞물려 최근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카페인 제거 표시 기준과 가격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개국 3,9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서울 카페쇼. 올해는 특히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 약한 나한테도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수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디카페인 원두 수입량은 지난해 7,000톤을 넘기며 6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10월까지 벌써 3,200만 잔 이상이 팔렸고 투썸 역시 30% 이상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히 커지는 시장인 만큼 한계도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 달리 카페인 90% 이상만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잔류 함량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잔류 카페인 0.1% 이하, 사실상 99% 이상을 제거하도록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카페인의 또 다른 한계는 바로 맛입니다. 이 카페인 추출 과정에서 화학용품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미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끝맛이 약간 다른 것도 같습니다. 향미 손실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약품을 배제한 공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없이 물로 순수하게 클린 디카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선두에서 나는 향과 맛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그러나 공정이 복잡해지면 가격 부담이 커지고 더구나 최근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가격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격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극언을 한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성 공세를 더 강화할 태세여서 당분간 양국 관계가 좀처럼 진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민당이 쉐젠 주 오사카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자제할 것을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요청했습니다. 쉐 총영사가 SNS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극언을 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중국에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여당에서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대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기조가 일본 여론이 과열돼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習主席との間で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 논란이 된 존립 위기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는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접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대미 외교에서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이완 문제로 거센 외교 경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미국과 남아공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던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겠다고 알려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주장을 허위라고 일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아공 주재 미국 대표가 현장에 가는 건 단지 미국이 차기 G20 개최국임을 확인하고 행사가 종료될 때 의장직을 인계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새 종전안의 수용 시한이 오는 27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련한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동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 계획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고 이 계획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통제하지 않고 있는 돈바스 영토를 양보하고 철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종전 구상을 통보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시한 28개 조항을 받아들이거나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발사되는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옮겨가는 전환점의 의미를 갖습니다. 민간 우주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를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가 추격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거대한 수증기 구름과 함께 블루 오리진의 새 로켓 뉴 글렌이 화성으로 발사됐습니다. 9분 뒤 뉴 글렌의 재사용 1단 추진체가 역추진 불꽃을 내뿜으며 서서히 내려옵니다. 발사장에서 600km 떨어진 해상 플랫폼에 정확하게 수직 착륙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봇 팔로 스타쉽 로켓 추진체를 회수한 것처럼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도 98m짜리 대형 궤도 로켓 회수에 성공하면서 발사 비용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Pushing the envelope, and we're doing incredible kinds of technology to get low-cost, high-risk science and get our taxpayers the best bang for their buck. You can't beat that. 뉴 글렌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베이조스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도 머스크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위성 인터넷 프로그램 레오를 출시하고 지구 저궤도에 위성 3,000기 이상을 띄우기로 했는데 이미 저궤도 위성 9,000기를 보유한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겨냥한 포석입니다. 저비용이 핵심인 우주 로켓 시장과 속도로 승부하는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베이조스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머스크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우주 시장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 1992년에 배치된 뒤 34년간 우리 바닷속을 지켰던 장보고함이 임무를 마치는 마지막 항해를 했습니다. 장보고함 도입 이후 국산 잠수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3,600톤급 첫 국산 잠수함도 진수됐는데요.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잠수함 장보고함이 임무를 끝내는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3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1,200톤급의 장보고함은 아직도 위용을 자랑합니다. 지구둘레 15바퀴가 넘는 63만 3천 킬로미터를 항해했고 환태평양 훈련과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 주요 해외 훈련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장보고함의 마지막 가는 길엔 당시 초대 함장도 함께해 역사적 의미를 기렸습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대한민국 바닷속을 개척한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함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장보고함이 도입된 1992년 이전 우리나라는 단 한 척의 잠수함도 없었습니다. 당시 25척의 잠수함을 보유했던 북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였는데 장보고함을 도입하며 격차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국산 잠수함 개발에 나선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3,000톤급 첫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시켰고 최근엔 10개의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갖추며 몸집을 더 키운 3,600톤급 장영실함도 진수했습니다. 우리 잠수함 부대원들은 장보고함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에 비해 아직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이제는 디젤 잠수함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 앞바다 속에 독특한 예술 작품들이 설치됐습니다. 자동차 모양의 조형물인데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산호초 복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바지선이 자동차 모양의 콘크리트 조형물을 천천히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예술가가 디자인한 작품인데 단순한 예술 전시가 아니라 산호복원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This is the first installation of an underwater sculpture park / hybrid reef running parallel to the shores in Miami Beach at 800 feet offshore and 20 feet deep. 사용할 산호는 인근 자연 사연초에서 채집된 것으로 2023년 플로리다 전역을 덮친 백화 현상에도 살아남은 강한 종입니다. 연구팀은 연구소에서 키운 토착 산호 2,200여 개를 조형물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We are going to effectively create like a forest of soft corals that are growing over this traffic jam, which I think really lends to the depth of the artistic message itself of having a traffic jam of cars underwater. So nature's going to take back over. 이 프로젝트는 마이애미 비치시가 발행한 $500만 채권으로 일부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약 11km에 달하는 해안선 전체에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김 대사 대리 부임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 간 팩트시트 합의와 안보협의회의 개최가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확대 등 조선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남북 간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 평화의 기반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포럼에 보낸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파리 협정 당사국으로서 각각 제시한 목표를 자체적으로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살림을 남북이 함께 복원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정을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해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여행금지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와 타치라주, 아프레주, 수크레주인데 각 주의 주도와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 다른 지역에 대해선 현재 발령 중인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 권고가 유지됩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7도로 큰 추위 없고요. 낮에는 15도까지 오릅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날이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0.3도, 청주가 4.8도, 안동은 영하 0.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춘천 14도, 대전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